제가 평생 모은 10억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여자의 눈이 먼 제 탓이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홀로 살아가던 저에게 어느 날 따뜻한 미소를 가진 아름다운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은둔 생활을 하던 저에게 동네 동생은 산악회를 추천했고 그곳에서 처음 만난 그녀는 외로운 저의 마음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와 다정한 손길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그녀의 제안으로 시작한 투자로 처음에는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이자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의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퇴직금, 상가 전세금, 비상금까지 모두 털어서 돈을 보내고 나니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연락은 두절됐고 사무실은 텅 비었어요. 절망의 나락에 빠진 저는 어디 가서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이 지옥 같아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74살 늙은이의 피눈물 나는 분노의 폭수가 시작됐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더군요. 이야기 시작 전에 꽃밭인생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정만호입니다. 올해 74살이에요. 아내를 떠나보낸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이 조용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아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텅 빈 침대 옆자리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 자리는 5년이 지나도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을 때면 마주보고 앉아 있어야 할 자리가 너무나 허전했어요. 냉장고 문을 열면 반찬통이 딸랑 두세 개뿐입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언제나 가득 차 있던 냉장고였는데 말이죠.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도 무슨 내용인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저 화면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어요. 뉴스가 나오는지 드라마가 나오는지조차 구분이 안 될 때도 많았습니다. 리모컨을 손에 쥔 채 채널을 돌리다가 결국 그냥 꺼버리곤 했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이 오면 점심이 되고 점심이 지나면 저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밤이 찾아옵니다. 매일매일이 똑같았어요. 변화라곤 달력의 날짜가 바뀌는 것뿐이었습니다. 딸아이는 캐나다에 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영상통화를 합니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딸의 얼굴은 언제나 밝았어요. 저를 보면 웃으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빠, 잘 지내시죠? 밥은 잘 드세요? 응, 잘 먹고 있어. 건강은요?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괜찮아. 걱정 마. 매번 똑같은 대화였습니다. 딸은 제가 괜찮다고 하면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괜찮다고만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괜찮지 않았지만요. 통화가 끝나면 화면이 꺼집니다. 그러면 다시 고요한 집안에 혼자 남겨집니다. 그 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목소리라도 들렸던 공간이 다시 침묵으로 가득 차는 기분이었습니다. 35년 동안 다녔던 회사를 퇴직한 지도 벌써 9년째입니다. 처음 퇴직했을 때는 이제 편하게 쉴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출근할 곳이 없다는 것, 만날 동료가 없다는 것, 해야 할 일이 없다는 것, 그것들이 하나씩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회사 동료들과는 퇴직 후 몇 번 만났습니다. 처음 1년 정도는 가끔 연락이 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각자 자기 삶이 있으니까요. 저도 먼저 연락하기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막막했어요.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갈 때가 유일하게 집 밖으로 나가는 시간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면 복도에서 이웃과 마주칠 때도 있습니다. 가볍게 목례를 하고 지나칩니다. 말을 섞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슈퍼 주인 아주머니는 오래 봐온 사이입니다. 물건을 계산하면서 간단히 인사를 나눕니다. 건강 잘 챙기고 계시죠? 그럼요. 신경 써줘서 고맙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짧은 대화 한마디가 하루의 유일한 소통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장바구니를 냉장고에 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파에 앉습니다. 시계를 보면 겨우 오전 11시입니다. 점심까지는 아직 1시간이나 남았어요. 그 1시간이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 그 소리만이 집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아내가 있을 때는 이 집이 이렇게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무언가 소리가 있었어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 청소기 돌아가는 소리, 텔레비전 보면서 웃는 소리. 그런 소리들이 이 집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제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저녁 6시쯤 되면 밥을 합니다. 쌀을 씻어 밥솥에 넣고 버튼을 누릅니다. 30분 정도 기다리면 밥이 됩니다.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식탁에 놓습니다. 김치, 계란찜, 나물 한두 가지. 그게 제 저녁상의 전부였어요.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겨를이 없었어요. 그냥 빨리 먹고 치우고 싶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로움만 커졌거든요. 설거지를 하고 나면 저녁 7시쯤 됩니다. 뉴스를 틀어놓고 또 소파에 앉습니다. 하지만 뉴스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화면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되면 자리에 눕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천장을 보고 누워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아내와 함께했던 시간들, 딸이 어렸을 때 기억들, 회사 다니던 시절의 일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새 잠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또 똑같은 하루가 시작됩니다. 변화 없는 일상이 반복되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걸까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결국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막연한 불안함만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요즘은 전화가 오는 일도 드물었기에 조금 놀랐어요. 화면을 보니 김필수였습니다. 동네에서 오래 알고 지낸 동생이죠. 나이는 72살로 저보다 2살 아래였습니다. 퇴직 전부터 같은 동네에 살았고 가끔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고 이따금씩 한잔하는 사이였어요. 응, 어쩐 일이야?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집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필수의 목소리는 언제나 활기찼습니다. 제 목소리와는 대조적이었어요. 그지 뭐. 그냥 집에서 지내고 있지.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젊은 사람도 집에만 있으면 병 생기는데 우리 나이에 그러면 큰일 나요.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바람도 쐬고 해야죠. 필수의 말에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디를 나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동생 말은 맞는데 어디를 나가겠어. 갈 곳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어. 피곤하고. 그러니까 제가 전화한 거예요. 형님, 산악회 한번 나가보시는 게 어때요? 제가 아는 산악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 사람들 다 좋아요. 나이대도 비슷하고요. 매주 토요일마다 산에 가니까 그때만이라도 나가보세요. 산악회라. 오래전 아내와 함께 등산을 다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즐거웠었죠. 하지만 그 이후로는 산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글쎄, 내가 등산을 안 한 지도 너무 오래됐고. 아니, 그러니까 나가는 거죠. 처음엔 힘들어도 금방 적응돼요. 사람들도 친절하고 분위기도 좋고. 진짜 집에만 박혀 있으면 안 돼요. 제발 한 번만 나가보세요. 필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진심이 제 마음을 조금 움직였어요. 그래도 아이 형님 진짜 딱 한 번만이라도 나가보세요. 안 맞으면 그만두면 되잖아요. 이번 주 토요일에 북한산 가는데 제가 같이 갈게요. 어때요? 망설여졌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함께 산에 간다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필수의 말이 맞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집에만 있을 순 없었어요. 알겠어.
한번 같이 나가볼게. 좋아요. 그럼 토요일 아침 8시까지 지하철역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거기서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나가는 게 맞을까요? 괜히 나갔다가 민폐만 끼치는 건 아닐까요?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깊숙이 넣어뒀던 등산화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천으로 닦으면서 문득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함께 산에 갔을 때 아내는 언제나 제 옆에서 웃으며 걸었습니다. 그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등산화를 신어봤습니다. 여전히 발에 잘 맞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비쳤어요. 언제부터인가 거울 보는 것도 피하게 됐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너무 늙어 보였거든요. 어느덧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등산복을 입고 가방을 챙겼어요. 가방 안에 물병과 수건, 간단한 간식을 넣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긴장도 되고 기대도 됐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지하철역 앞에 도착하니 필수가 벌써 나와 있었습니다. 필수는 저를 보자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만호 형님, 여기요. 지하철역 앞 광장에는 벌써 열댓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등산복 차림이었어요. 밝은 색깔의 재킷을 입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괜히 제 낡은 등산복이 눈에 띄는 것 같아 움츠러들었습니다. 필수가 제 팔을 잡고 사람들 사이로 데려갔습니다. 큰 목소리로 저를 소개했어요. 여러분, 오늘 새로 오신 정만호 씨예요. 우리 동네에 사시는데 제가 모셔왔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주었습니다. 어색했지만 저도 허리를 굽혀 인사했어요. 손에 땀이 배어났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 산악회의 회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어서 오세요. 처음엔 다들 어색하지만 금방 친해지실 겁니다. 편하게 생각하시고 천천히 걸으세요. 그의 악수는 힘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8시 30분 우리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저는 필수 옆자리에 앉았어요. 버스가 출발하자 사람들은 이야기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어요. 오랜만에 듣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왠지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어요. 북한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차례차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저도 짐을 챙겨 내렸어요. 신선한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맡아보는 산의 냄새였어요. 출발 전에 회원들이 서로의 배낭끈을 조여주고 있었습니다. 옆 사람의 등산복 지퍼를 확인해주고 신발끈이 제대로 묶였는지 살펴주었어요. 낯선 광경이었습니다. 서로를 챙기는 모습이 마치 가족 같았어요. 자, 그럼 단체 사진 한 장 찍고 출발합시다. 회장님의 말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도 뒤쪽에 섰어요.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앞으로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어색하게 웃으며 앞으로 나갔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서니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등산로에 들어섰습니다. 처음에는 평탄한 길이었어요. 걷기에 부담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10분쯤 지나자 경사가 시작됐습니다. 숨이 조금씩 차올랐어요. 다리에도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등산이라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정도 오르막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요. 지금은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옆에서 걸음을 맞추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처음 나오셨어요? 고개를 돌리니 한 여성이 웃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보다는 한참 어려 보였습니다. 대략 50대 중반쯤으로 보였어요. 단정한 등산복 차림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참 따뜻했어요. 네, 오늘 처음입니다. 그러실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다들 조금 힘들어 하시는데 하시다 보면 금방 적응될 거예요. 보폭 맞춰 드릴게요. 그녀는 제 걸음 속도에 맞춰 천천히 걸었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함께 걸어준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숨이 덜 차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윤혜진이라고 해요. 이 산악회에 들어온 지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정만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혼자 사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조금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순수해 보여서 대답했어요. 네, 아내를 5년 전에 여의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제 외로움을 알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걷다 보면 마음도 풀려요. 산이 참 좋은 게 아무 말 없이도 위로가 되거든요. 혜진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나무들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새소리도 들렸어요. 이런 풍경을 얼마 만에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계속 올라갔습니다. 혜진 씨는 중간중간 쉬어가자고 먼저 말해 주었어요. 제가 힘들어하는 게 보였나 봅니다. 하지만 창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쉬는 시간에 혜진은 물병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온 음료예요. 물보다 힘이 나실 거예요. 아니, 제 것도 있는데요. 괜찮아요. 저는 많이 가져왔어요. 사양했지만 그녀는 웃으며 제 손에 물병을 쥐어 주었습니다. 받아 마시니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정말 힘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이 배낭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다 지퍼가 완전히 열렸습니다. 가방 안이 훤히 보였어요. 그 순간 제 눈에 이상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두툼한 갈색 봉투였어요. 봉투 겉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실버타운 계약금이라고요. 혜진이 황급히 지퍼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 이거 보셨네요? 요즘 노후 준비 중이거든요. 실버타운이요? 네, 온천 실버타운인데 괜찮더라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녀는 재빨리 화제를 돌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남의 일에 참견할 권리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왠지 그 봉투가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산악회 사람들 이야기, 재미있었던 등산 에피소드, 맛있는 식당 이야기. 그녀는 말을 참 잘했습니다. 듣고 있으니 지루하지 않았어요. 중간 지점쯤 왔을 때 회원 몇 명이 모여 쉬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곳에 합류했어요. 사람들은 간식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필수가 손을 흔들며 저를 불렀어요. 만호 형님 어때요? 괜찮아요? 응, 생각보다 괜찮네. 다행이네요. 옆에 계신 분이 윤혜진 씨예요. 산악회에서 제일 친절한 분이죠. 필수의 말에 혜진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제 정상까지는 30분 정도 남았다고 했어요. 마지막 구간이라 경사가 가장 심했습니다. 숨이 더 가빠졌어요. 다리도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혜진이 계속 옆에서 격려해 주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정상에서 보는 경치는 정말 멋져요. 힘내세요. 그녀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어요. 땀이 옷을 흠뻑 적셨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정상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마지막 오르막을 올랐어요. 저도 마지막 힘을 다해 정상에 올라섰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풍경이었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혜진이 제 옆에 섰습니다. 그녀도 감탄하듯 경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보세요. 이게 정상의 맛이에요. 힘들게 올라온 보람이 있죠? 네, 정말 그렇네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성취감과 해방감이었어요. 제가 해낸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사람들이 정상 표지석 앞에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사진을 찍었어요. 혜진 씨가 옆에 서서 함께 찍자고 했습니다. 어색했지만 거절하지 못했어요. 사진을 찍고 나서 회원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누군가 컵라면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구수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졌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혜진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컵라면과 김밥을 꺼냈어요. 하나 드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만들었어요. 아니, 제 것도 있는데요. 괜찮아요. 저 혼자 다 먹기 많아요. 그녀는 웃으며 김밥 한 줄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맛있었습니다. 정성이 느껴지는 맛이었어요. 라면이 다 돼 모두가 한 그릇씩 받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후루룩 마시니 온몸이 따뜻해졌어요. 이렇게 맛있는 라면은 처음이었습니다. 정상에서 먹는 라면은 정말 다른 맛이었어요. 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네요. 갑작스러운 칭찬에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인데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니에요. 사람 보는 눈은 자신 있거든요. 정말 그렇게 느껴져요. 그녀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정상에서 1시간 정도 머물렀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사진을 찍었어요. 오랜만에 사람들 사이에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하산길에도 혜진은 제 옆에서 걸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녀는 간호사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병원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퇴직했다고요. 자식은 없고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저처럼 혼자 사시는구나 싶어서 말을 걸었어요. 혼자 사는 사람은 혼자 사는 사람을 알아봐요. 혜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저도 그녀에게서 비슷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였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며 헤어졌어요. 저도 인사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자는 말에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혜진이 제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 주에도 나오실 거죠? 네, 나오겠습니다. 다행이에요. 그럼 다음 주에 봬요. 그녀가 손을 흔들며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따뜻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행복한 하루였어요. 어쩌면 제 인생에 새로운 시작이 온 걸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 주 토요일, 저는 지하철역에 일찍 나왔습니다. 지난주보다 30분이나 먼저 도착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혜진 씨를 다시 만날 생각에 설레었어요.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혜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오늘은 안 오는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톡 쳤습니다. 돌아보니 혜진 씨였어요.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만호 씨, 벌써 오셨네요. 저보다 먼저 오실 줄 몰랐어요. 아, 네. 일찍 나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 긴장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혜진은 지난주보다 더 예뻐 보였습니다. 등산복이 잘 어울렸어요. 오늘은 관악산으로 갔습니다. 지난주보다 조금 더 높은 산이라고 했어요. 버스 안에서 혜진은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뭘 먹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사소한 이야기들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등산로에 들어서자 혜진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보다 힘드실 거예요. 천천히 가요. 그녀는 이번에도 제 옆에서 걸었습니다. 걸음을 맞춰 주었어요.
중간중간 쉬어가자고 먼저 말해 주었습니다. 참 세심한 사람이었어요. 오르막이 시작되자 역시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지난주보다는 나았어요. 조금씩 체력이 붙는 게 느껴졌습니다. 혜진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벌써 적응하셨네요. 역시 체력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녀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정상에 도착했을 때는 11시 30분쯤이었습니다. 지난주보다 30분이나 빨리 올라왔어요. 뿌듯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었어요. 오늘도 라면을 꺼냈습니다. 저는 혜진의 옆에 앉았어요. 다른 회원들도 옆에 모여 앉았습니다. 모두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라면을 먹으면서 혜진이 본격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저 사실 간호사였어요. 대학병원에서 25년 동안 일했죠. 그러셨군요. 힘드셨겠습니다. 힘들었어요. 밤낮 없이 일하고 환자들 돌보고 그러다 몸이 안 좋아져서 6년 전에 그만뒀어요. 그녀의 눈빛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저는 조용히 들었어요. 그만두고 나니까 막막하더라고요. 평생 일만 하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실버타운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실버타운 컨설팅이요? 네,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좋은 실버타운을 소개해 드리는 일이에요. 간호사 경력도 있고 해서 어르신들이 믿고 맡기시더라고요. 혜진 씨는 자신의 일을 설명하면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요즘 노후 준비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특히 더 그렇고요. 맞아요. 요즘 저도 그 생각을 자주 해요. 혜진이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만호 씨 같은 분은 정말 미리 준비를 잘하셔야 해요. 혼자 사시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손을 가볍게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만호 씨는 정말 인품이 좋으세요. 말씀도 차분하시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훌륭하시고 이런 분이 혼자 사신다는 게 안타까워요. 갑작스러운 칭찬에 얼굴이 또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정말이에요. 저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자신 있거든요. 만호 씨 같은 분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혜진은 가방에서 브로셔 한 장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아름다운 바다 풍경이 인쇄되어 있었어요. 이거 보세요. 부산 오션뷰 실버 레지던스예요. 제가 요즘 관리하고 있는 곳인데 정말 좋아요. 브로셔를 넘겨보니 깔끔한 시설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넓은 거실, 바다가 보이는 창문, 최신식 의료시설. 정말 좋아 보였어요. 여기는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하고 식사도 제공되고 의료 서비스도 바로바로 받을 수 있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정말 안성맞춤이죠. 혜진의 설명은 구체적이었습니다. 가격부터 시설, 서비스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주었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관심이 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호 씨 같은 분이 이런 곳에서 편하게 지내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다가 보이고 건강도 챙기고 상상만 해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걱정됐어요. 비쌀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합리적이에요. 게다가 지금 초기 회원 모집 중이라 할인도 많이 해줘요. 혜진은 브로셔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 저는 브로셔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당장 결정할 일은 아니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다른 회원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두들 친절했어요. 한 분이 말했습니다. 혜진 씨가 진짜 일 잘하세요. 저도 혜진 씨 통해서 요양원 하나 알아봤는데 완전 만족했어요. 맞아요.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람들의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혜진은 수줍게 웃었어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산길에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만호 씨, 혹시 시간 되시면 다음 주에 저희 사무실에 한번 오실래요? 실버타운 자료도 더 보여드리고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 나눠요.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좋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정말요? 좋아요. 그럼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어때요? 좋습니다. 혜진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 가슴도 따뜻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가방 속 브로셔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부산 바다가 보이는 실버타운. 나쁘지 않은 것 같았어요. 혼자 늙어가는 것보다 이런 곳에서 편하게 지내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혜진 씨가 있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았어요. 말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집에 도착해 브로셔를 펼쳐봤습니다. 사진 속 노인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웃으며 산책하고 함께 식사하고 취미 생활을 즐기는 모습. 저도 저런 모습으로 늙고 싶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딸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딸이 받았어요. 아빠, 무슨 일이세요? 오늘 산 다녀오셨어요? 응, 다녀왔어. 좋으시겠다. 건강해 보이세요. 그래. 요즘 운동을 시작해서 그런지 기분이 좋아. 딸의 얼굴에 안도하는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실버타운 이야기를 하려다 멈췄어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좀 더 알아보고 확실해지면 그때 말하기로 했습니다. 통화를 끊고 다시 브로셔를 봤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생각보다 비쌌어요. 하지만 퇴직금과 예금을 합치면 충분히 낼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수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혜진을 다시 만날 생각에 설렜어요. 이번엔 산이 아닌 사무실에서 만납니다.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잠이 잘 왔어요. 머릿속에는 혜진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부산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서 그녀와 차를 마시는 상상을 했습니다. 평온한 노후를 함께 보내는 모습을 그려봤어요. 어쩌면 이게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외롭고 무기력했던 삶에서 벗어나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것, 그 길에 혜진이 함께 한다는 것,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기다리던 수요일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옷장을 뒤졌어요.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너무 격식을 차리면 이상하고 너무 편한 옷을 입으면 또 실례인 것 같았어요. 결국 깔끔한 셔츠에 면바지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어요. 오랜만에 제 외모를 신경 쓰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오후 1시 30분 집을 나섰습니다. 혜진이 알려준 주소는 강남이었어요. 지하철을 2번 갈아타야 했습니다. 차창 밖 풍경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 실버타운 계약을 해야 할까? 2시 5분 전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큰 건물이었어요. 10층짜리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니 깔끔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703호. 혜진이 알려준 호수였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곧 문이 열리며 혜진 씨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정장 차림이었어요. 산에서 보던 모습과 달리 프로페셔널해 보였습니다. 만호 씨, 어서 오세요. 잘 찾아오셨네요. 네, 찾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작았어요. 책상 2개와 소파, 그리고 벽면에 붙은 여러 실버타운 포스터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앉으세요. 차 드릴까? 커피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혜진이 커피를 내왔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한 모금 마시니 달콤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만호 씨 같은 분이 좋은 곳에서 편하게 지내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혜진의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여러 자료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부산 오션뷰 레지던스뿐만 아니라 제주도 실버타운, 강원도 요양시설까지 다양한 곳이 있었어요. 하나하나 설명을 들으니 정말 전문가 같았습니다. 이 중에서 부산이 제일 인기가 많아요. 바다도 보이고 시설도 최고급이고 무엇보다 의료 서비스가 정말 좋거든요. 자료를 보니 확실히 좋아 보였습니다. 넓은 방, 깨끗한 식당, 운동시설까지 혼자 집에서 외롭게 지내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았어요.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초기 회원이시면 2천만 원 할인해줘요. 3억 3천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3억 3천.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퇴직금과 예금을 합치면 가능한 금액이었어요. 망설여졌습니다. 혜진 씨가 제 표정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부담스러우시죠? 당연해요. 큰 돈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다른 방법이요? 혜진 씨는 서랍에서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일본 온천 리조트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건 사실 제가 친구들한테만 알려주는 상품인데요. 일본에 있는 온천 리조트 지분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매달 월세가 들어와요. 마치 연금처럼요. 연금처럼요? 네. 예를 들어 300만 원 투자하시면 매달 15만 원씩 들어와요. 1년이면 180만 원이죠. 2년이면 원금 회수하고도 남아요. 계산기를 두드리며 보여주는 혜진 씨의 손놀림이 빨랐습니다. 숫자가 확실했어요. 정말 그렇다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나요? 당연하죠. 저도 이미 투자했어요. 매달 돈 들어오는 거 확인했고요. 제가 만호 씨한테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혜진 씨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를 속일 사람 같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큰돈 넣으시고 레지던스에 들어가는 게 부담스러우실 테니까 3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월세를 조금 모아보세요. 한 달만 해보시고 정말 돈이 들어오는지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더 투자하실지 결정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면 갖고 계신 목돈으로 레지던스 들어가시고 여기서 나오는 돈으로 용돈하시면 딱 좋잖아요. 제 친한 언니는 벌써 그렇게 살고 계세요. 300만 원. 제게는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당장 어디를 들어가는 것보다 먼저 시험 삼아 해볼 만했어요. 혹시 위험하지는 않나요? 위험하면 제가 권하겠어요? 만호 씨, 저 정말 만호 씨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작은 금액부터 해보세요. 만약 문제 생기면 제가 전액 보전해 드릴게요. 그녀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믿음이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요? 고마워요. 후회 안 하실 거예요. 혜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계약서를 꺼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글씨가 작아 잘 보이지 않았지만 혜진이 하나하나 읽어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계약서 맨 아래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장에서 300만 원을 송금했어요. 혜진의 계좌로 돈이 들어갔습니다. 송금 완료 문자가 왔어요. 한 달 후에 15만 원 들어갈 거예요. 기대하세요. 네, 저한테까지 이런 것도 알려주시고 고맙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데 혜진이 말했습니다. 만호 씨, 이번 주 토요일 등산 후에 뒤풀이 있어요. 다 같이 저녁 먹는데 오실 거죠?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투자를 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한 달 후 정말 15만 원이 들어올까? 기대됐습니다. 토요일이 왔습니다. 오늘은 북악산으로 갔어요. 등산을 마치고 모두가 근처 식당으로 모였습니다. 회원이 15명 정도 모였어요. 회장님이 파전과 막걸리를 주문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한 회원이 말을 꺼냈어요. 요즘 노후 대비 어떻게 하세요? 저는 솔직히 불안해요. 다른 회원이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연금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그러자 혜진이 자연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일본 리조트 투자하고 있어요.
매달 수익 나오는데 괜찮더라고요. 진짜요? 얼마나 나와요? 투자금에 따라 다른데 저는 일단 매달 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도록 투자했어요. 사람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관심이 쏠렸어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혜진은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저도 지난주에 시작했습니다. 300만 원만 먼저 넣었어요. 만호 씨도요?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제가 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신뢰를 준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3명이 더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혜진은 각자에게 자료를 나눠주고 연락처를 받았어요. 모두가 기대에 부푼 표정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왔어요. 아침부터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돈이 들어올까? 두근거렸어요. 오전 10시 문자가 왔습니다. 입금 알림이었어요. 15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정확히 약속한 금액이었어요.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 들어왔어요. 혜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혜진 씨, 돈 들어왔어요. 그러셨어요? 제가 거짓말 안 한다고 했죠? 정말 감사합니다. 놀랍네요. 더 투자하실 생각이세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믿음이 확고해졌어요. 네, 더 하겠습니다. 이번엔 얼마나 할 수 있나요? 원하시는 만큼 하시면 돼요. 많이 하실수록 수익도 많아지죠. 저는 바로 5천만 원을 더 투자했습니다. 예금에서 꺼낸 돈이었어요.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미 증명됐으니까요. 한 달 후 또 돈이 들어왔습니다. 더 많은 수익금이었고 정확했습니다. 혜진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더 큰 투자를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3억을 넣었어요. 상가 전세금을 빼서 넣었습니다. 혜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만호 씨,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혜진 씨 믿으니까요. 그녀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믿어주셔서.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저는 그녀를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제게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제 외로움을 채워준 사람이었고 제 노후를 함께 준비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매달 돈이 들어왔습니다. 통장이 불어나는 게 눈에 보였어요. 행복했습니다. 저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을 더 불려서 부산 실버타운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혜진에게 함께 편안한 노후를 보내자고 말해보는 것. 저 혼자만의 꿈이긴 했지만 그 꿈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매달 정확하게 돈이 들어왔어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등산 뒤풀이 자리에서였습니다.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만호 씨, 잠깐 따로 이야기 좀 할까요? 우리는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혜진 씨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진지했습니다. 사실 지금 아주 좋은 기회가 있어요. 일본 본사에서 대규모 투자자를 찾고 있거든요. 대규모요? 네, 10억 이상 투자하는 분들한테 특별 지분을 주는 거예요. 수익률도 2배예요. 지금 투자하시면 매달 800만 원씩 받으실 수 있어요. 800만 원.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10억이라는 돈도 만만치 않았어요. 만호 씨, 이건 정말 일생일대의 기회예요. 이번 달에만 모집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달부터는 없대요. 혜진의 눈빛이 초롱초롱 빛났습니다.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다른 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전에 정말 만호 씨 생각해서 먼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다 혜택을 받을 수는 없거든요. 이 기회 놓치면 진짜 평생 후회하실 거예요. 저도 이미 하기로 결정했고요. 그래요? 그럼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줘요, 혜진 씨. 큰 돈이라 조금 고민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럼요, 당연하죠, 만호 씨. 생각하시고 연락 주세요. 그렇게 산에서 내려온 뒤 집에 돌아와 밤새 고민했습니다. 퇴직금, 예금, 상가 전세금 합치면 9억이었어요.
비상금까지 털면 10억은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걸 다 넣는다는 게 말이 되나? 그건 두려웠어요. 다음 날 아침 혜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만호 씨 생각 좀 해보셨어요? 벌써 몇 명이 신청을 해서 오늘까지 결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중으로 인원이 다 찰 것 같아서 전화 드렸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대답했어요. 혜진 씨, 전 재산인데 정말 괜찮은 건가요? 만호 씨, 저 믿으세요. 지금까지 투자하신 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약속 어긴 적 없잖아요. 제가 만호 씨를 속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제가 제일 먼저 10억 넣었어요. 그녀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맞아요. 석 달 동안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혜진 씨 다시 한번 믿고 해겠습니다. 정말요? 만호 씨 진짜 잘 선택하셨어요.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그날 오후 저는 은행을 4군데나 돌았습니다. 예금을 해지하고 적금을 깨고 상가 전세금도 빼냈어요. 상가 주인은 황당해했습니다. 갑자기 왜 빼시는 거예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모든 돈을 모았습니다. 정확히 10억이었어요. 평생 모은 돈 전부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혜진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녀는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서명했어요. 그리고 10억을 송금했습니다.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돈은 혜진의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한 달 후에 800만 원 들어갈 거예요. 기대하세요. 혜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왠지 불안했지만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매달 800만 원이라니. 이틀 후 혜진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인천공항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일본 본사랑 최종 계약하러 출국해요. 곧 돌아올게요. 만호 씨. 사진 속 혜진은 캐리어를 끌고 있었습니다. 미소 짓고 있었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정말 일본에 가는구나. 진짜 사업이구나. 하지만 그날 이후였습니다. 연락이 끊겼어요. 사흘이 지나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어요. 불안이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일본에서 사고라도 났나 걱정이 됐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계속 연락을 시도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안 되겠다 싶어 혜진의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아당겼어요. 잠겨 있었습니다. 옆 사무실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703호에 계신 분 못 보셨나요? 거기요? 일주일 전에 이사 나갔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사를 나갔다고요? 관리사무소로 달려갔습니다. 숨이 차올랐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703호 계약자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요. 제발요. 급한 일이에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고민하더니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이상하네요. 계약이 해지됐어요. 2주 전에요. 2주 전. 제가 돈을 보낸 바로 그 주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십 번을 걸었어요. 계속 똑같은 멘트만 나왔습니다. 연결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 핸드폰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화면이 깨졌어요. 하지만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제 전 재산이 사라졌는데 핸드폰이 무슨 소용입니까? 온몸이 떨렸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을 쥐어뜯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경찰서로 갔습니다. 신고를 했어요. 담당 형사가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약서 있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형사는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 회사 법인 번호가 말소됐네요. 이미 석 달 전에요. 뭐라고요? 사기예요. 전형적인 투자 사기입니다.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사기라고요? 혜진이 저를 속인 거라고요? 윤혜진이라는 이름도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소, 전화번호 다 가짜고요. 솔직히 돈 찾기 어려우실 겁니다. 형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10억. 비상금까지 털었던 전 재산이었습니다. 35년 동안 모은 돈이었어요. 아내와 함께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습니다. 딸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그렇게 남은 노후 자금이었어요. 노후를 위해 아껴둔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한 여자의 거짓말에 속아서요. 저는 바보였습니다. 어떻게 전 재산을 믿고 맡길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제가 뭐에 씌였던 걸까요? 스스로를 자책하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안방에 있던 아내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웃고 있었어요. 저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바보야. 내가 멍청했지. 목이 메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영정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어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기분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어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빠가 사기를 당했다고, 전 재산을 날렸다고,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조용해졌어요. 고요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이었어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어요. 제 인생도 저 하늘 같았습니다. 빛이 하나도 없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소파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혜진 씨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녀의 미소, 따뜻한 목소리, 부드러운 손길.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연기였어요. 저는 완벽하게 속았습니다. 외로움에 속았고, 믿음에 속았고, 사랑에 속았어요. 74살 늙은이가 50대 여자의 거짓 친절에 넘어갔습니다. 바보였어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 비쳤어요.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저 죽고 싶었어요. 아내한테 가고 싶었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죽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저는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살 이유도 없고 죽을 용기도 없는 비겁한 늙은이였습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물 한 모금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입맛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소파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딸에게서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받을 수가 없었어요. 목소리를 들으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문자도 쌓여갔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전화 좀 받아주세요. 걱정돼요.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넷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화장실 거울을 보다가 아내 생각이 났어요. 아내는 어떤 상황에서도 웃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웃으며 이겨냈어요. 자잘한 일에도 웃었고 슬픈 일에도 웃으려 애썼습니다. 여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웃어야죠. 웃으면 힘이 나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어요.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처음으로 입 밖으로 말이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계란과 김치가 있었습니다. 계란을 꺼내 프라이팬에 올렸어요.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소리였어요. 계란 후라이를 밥 위에 올려 먹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억지로 씹어 삼켰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천천히 먹었어요. 뱃속에 음식이 들어가니 조금 힘이 났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검색했어요.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법률구조공단입니다. 투자 사기를 당했는데요. 상담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어떤 상황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산악회에서 만난 여자, 실버타운 이야기, 일본 리조트 투자, 10억을 송금한 일. 모든 걸 털어놨어요. 상담원은 조용히 듣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있는 회사는 이미 폐업했고 윤혜진이라는 이름도 가짜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경찰 신고는 하셨고요. 형사 고소장을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실제 신원을 찾아내야 해요. 계좌 추적, 전화 기록, 만났던 장소의 CCTV, 뭐든지 단서를 모아야 합니다. 막막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74살 늙은이가 할 수 있는 일일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펜을 잡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글씨를 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산악회 회원들 연락처 모으기. 두 번째, 그녀가 남긴 흔적 찾기. 세 번째, 은행 계좌 추적하기. 네 번째, 경찰 도움 받기.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계획이 생기니 조금 마음이 정리됐어요. 다음 날 필수한테 전화했습니다.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형님, 왜 이렇게 연락이 없었어요? 걱정했잖아요. 필수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10억을 잃었다는 것, 혜진에게 사기당했다는 것. 필수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세상에, 그 여자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형님, 괜히 제가 그 산악회를 소개해서.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내가 어리석었지. 다 내 탓이야. 산악회 단체방 있죠? 거기 올려봐요. 혹시 다른 피해자가 있을지도 몰라요. 필수 말이 맞았습니다. 저만 당한 게 아닐 수도 있었어요. 산악회 단체 카톡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너무 창피했지만 사실대로 적었어요. 윤혜진한테 10억을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했다고요? 혹시 비슷한 피해를 입은 분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도 3천만 원 투자했는데 연락이 안 돼요. 저는 5천만 원 보냈습니다. 어떡하죠? 피해자가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최소 5명이 더 있었어요. 총 피해액은 약 15억에 달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인 건지. 저는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모았습니다. 단체방을 만들었어요. 5명이 모였습니다. 모두 65세 이상 남성들이었어요. 온라인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의 얼굴은 저와 똑같았어요. 초췌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한 분이 말했습니다. 저는 변호사한테도 갔는데 돈만 더 들고 소용없을 거래요. 모두가 그 말에 더 큰 절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가 직접 찾아야 합니다. 경찰이 안 도와준다면 우리가 단서를 찾아야 해요. 어떻게요? 일단 온라인부터 뒤져봅시다. SNS, 카페, 블로그, 뭐든지요. 윤혜진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흔적이 있을 겁니다. 그날부터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윤혜진, 실버타운, 일본 리조트 투자. 생각나는 모든 단어들을 조합해서 찾았어요. 이틀 동안 수백 개의 페이지를 뒤졌습니다. 눈이 침침했어요.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한 부동산 카페에서 연금부인이라는 닉네임을 발견했어요.
프로필 사진은 없었지만 글을 읽어보니 확실했습니다. 그 사기꾼이었습니다. 실버타운 투자 상담해 드립니다. 안전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 연락 주세요. 글 아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번호와 중간만 달랐어요. 새로운 번호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찾았어요. 드디어 흔적을 찾았습니다. 피해자 단체방에 올렸어요. 모두가 놀라워했습니다. 이걸 경찰한테 가져가야 해요. 맞아요. 이제 증거가 생긴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경찰서로 갔습니다. 담당 형사를 만났어요. 찾아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형사는 자료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추적할 수 있겠는데요? 전화번호 조회해 보겠습니다. 정말요? 네, 며칠 시간을 주세요.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아주 작은 희망이었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어요.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어요. 그 사기꾼을 반드시 찾아낼 거예요. 제 돈을 되찾을 겁니다. 그녀가 저지른 죗값을 치르게 만들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잠이 들었습니다. 악몽은 꾸지 않았어요. 대신 아내 꿈을 꿨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고 웃고 있었어요. 잘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마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꿈속에서 울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전화번호를 추적했지만 역시 대포폰이었다고 했습니다. 실제 주인을 찾을 수 없다고요? 또다시 막막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 검색을 계속했습니다. 연금 부인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흔적을 쫓았어요. 여러 부동산 카페, 실버타운 커뮤니티 투자 관련 게시판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한 투자 카페에서 이상한 글을 발견했어요. 연금 부인이 새로운 글을 올린 거였습니다. 사흘 전에 올라온 글이었어요. 안전한 노후 준비하세요. 일본 온천 리조트 마지막 모집합니다. 수익률 보장. 믿을 수 있는 투자처 찾으시는 분 연락 주세요. 댓글이 몇 개 달려 있었습니다. 그중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쪽지 보냈습니다. 연락 부탁드려요. 댓글을 쓴 사람의 닉네임을 클릭했습니다. 프로필을 확인했어요. 활동 지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마포구. 그리고 다른 게시글들을 보니 분식집을 운영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사람도 혜진의 표적이 될 거예요. 또 한 명의 피해자가 생기는 겁니다. 막아야 했어요. 저는 그 사람한테 쪽지를 보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연금 부인은 사기꾼입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급하게 통화 가능하신가요? 1시간쯤 지나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전화 주세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자 받았어요. 여보세요?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약간 긴장한 듯한 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쪽지 보낸 사람입니다. 저는 정만호라고 합니다. 아, 네. 저는 박영진입니다. 그런데 연금 부인이 사기꾼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악회에서 윤혜진을 만난 것, 투자한 것, 10억을 잃은 것,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긴 한숨이었어요. 세상에, 그럼 저도 속을 뻔했네요.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입니다. 혹시 이미 돈을 보내신 건 아니시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사실은요, 이미 보냈어요. 쪽지를 받은 날 당일 4천만 원이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늦었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그럼 연락이 안 되시나요? 네, 사흘 전부터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읽고. 영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절망이 묻어났어요. 저희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도 피해자이고 지금 다른 피해자들이랑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제발 만나주세요, 선생님. 그 돈 아들 대학교 학비로 모아둔 거였고 불리려고 투자한 건데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마포에 있는 영진 씨 분식집에서 만났습니다. 작은 가게였어요. 테이블이 6개 정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인지 손님은 없었어요. 영진 씨는 50대 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마른 체구에 눈가에 주름이 깊었어요.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이리 앉으세요. 우리는 구석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영진 씨가 보리차를 따라 주었어요. 손이 떨려 물이 컵 밖으로 조금 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손이 자꾸 떨려서요. 괜찮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영진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이 가게를 20년 넘게 했어요. 아내랑 둘이 운영했죠. 그런데 3년 전에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뒤로 혼자 가게를 하고 있는데 외롭더라고요. 매일 똑같은 일상이고 말 붙일 사람도 없고. 그러다 온라인 카페에서 연금 부인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댓글로 먼저 말 걸어왔어요. 노후 준비는 하고 계시냐고 친절하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쪽지를 주고받게 됐죠. 혜진의 수법이었습니다. 저한테도 똑같이 했어요. 외로운 사람을 찾아내서 친절하게 접근하는 거였습니다. 그 사람이 일본 온천 리조트 투자 이야기를 했어요. 매달 수익이 나온다고 안전한 투자라고. 저도 처음엔 의심했어요. 근데 자료도 보내주고 계약서도 보여주고 다른 투자자들 후기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4천만 원을 보내리을요. 저랑 똑같으셨네요. 네, 제가 모아둔 전부였어요. 가게 운영하면서 조금씩 모은 돈이었죠. 아들 대학교 학비 대주려고 모은 거였어요. 영진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손으로 눈을 닦았어요. 저는 10억을 잃었습니다. 제 말에 영진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10억이요? 세상에. 평생 모은 전부였어요. 퇴직금, 예금, 상가 전세금까지 다 털었죠. 그 사람을 믿었으니까요. 우리는 한참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의 고통을 이해했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같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경찰은 뭐래요? 증거가 부족하대요. 윤혜진이 가짜 이름이고 회사도 없고 전화번호도 대포폰이래요. 찾기 어렵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 돈은요? 돌려받기 힘들 거래요. 영진 씨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어요.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저만 당한 줄 알았어요. 부끄러워서 누구한테도 말 못했어요. 친구들한테도 자식한테도요. 저도 그랬습니다. 딸한테 아직도 말 못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고통, 같은 수치심, 같은 절망. 모든 게 똑같았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생각이 스쳤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어떨까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둘이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영진 씨, 우리 같이 그 사람 찾아요. 찾아요? 어떻게요? 저도 지금 다른 피해자들이랑 움직이고 있어요. 온라인에서 흔적 찾고 단서 모으고. 경찰이 안 도와주면 우리가 직접 찾는 거예요. 영진 씨의 눈빛이 조금 살아났습니다. 정말 찾을 수 있을까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안 하면 절대 못 찾아요. 해봐야죠.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저녁에 잠도 안 오고 이렇게 가만히 있다 힘드나 뭐라도 하면서 힘드나 마찬가지니 뭐라도 해야죠. 영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맞아요.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죠. 저도 할게요. 뭐든지 시키세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동지가 생긴 거예요. 그날부터 영진 씨와 저는 매일 연락했습니다. 영진 씨는 저보다 온라인 검색에 능했어요. 가게 운영하면서 SNS 마케팅을 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못 찾는 것들을 영진 씨가 찾아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영진 씨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찾았어요. 연금 부인이 또 활동하고 있어요. 어디서요? 인스타그램이요. 계정 이름은 다른데 사진이랑 글 내용이 똑같아요. 지금 또 작업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 누군지 알 수 있나요? 프로필에 직업이 적혀 있어요. 은퇴한 공무원이래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또 한 명의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막아야 했어요. 영진 씨, 이번엔 우리가 역으로 이용합시다. 무슨 말씀이세요? 연금 부인이 투자자를 찾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투자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짜로요? 영진 씨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함정을 만들자는 거죠? 네, 맞아요. 우리가 직접 덫을 놓는 거예요. 좋습니다. 꼭 성공해야 할 텐데. 전화를 끊고 저는 피해자 단체방에 이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모두가 찬성했어요. 이제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며칠 밤을 새워 계획을 짰습니다. 가짜 투자자를 만들고 혜진 씨를 유인하고 그녀를 만나는 자리에 경찰을 부르는 것.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어요. 영진 씨와 저는 밤늦게까지 통화하며 세부 계획을 다듬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사냥꾼이 된 거였습니다. 영진 씨, 우리 끝까지 가봅시다. 그럼요, 더 이상 잃을 게 없습니다. 우리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분노와 의지만 남았어요. 반드시 잡을 겁니다. 우리 손으로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둘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경찰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영진 씨도 함께였어요. 담당 형사를 만나러 갔지만 자리에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형사가 나왔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형사였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명찰을 보니 최도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투자 사기 건으로 신고했었는데요. 새로운 정보가 생겨서 왔습니다. 도윤 형사는 우리를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어요. 형사는 노트북을 켜고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모은 모든 자료를 꺼냈습니다. 인쇄한 종이 뭉치였어요. 온라인 카페, 글, 인스타그램 캡처, 전화번호 목록, 피해자 명단.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도윤 형사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이 정도 자료를 어떻게 모으셨어요? 직접 찾았습니다. 경찰이 안 도와주니까 저희가 할 수밖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자료들로는 범인을 특정할 수 없어요. 온라인 활동 기록만으로는 실제 신원을 밝히기 어렵습니다. 또 벽에 부딪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럼 도대체 어떠란 말인가요? 이대로 포기하란 말입니까?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감정이 북받쳤어요. 영진 씨가 제 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도윤 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뭔가요? 함정 수사입니다. 범인을 직접 만나는 자리를 만드는 거죠.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겁니다. 가슴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영진 씨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똑같았어요. 저희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도윤 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 분은 이미 피해자예요. 범인이 얼굴을 알고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혜진은 우리 얼굴을 알아요. 우리가 나타나면 바로 도망갈 겁니다. 그럼 어떡하죠? 도윤 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저희 형사님 중에 나이 드신 분이 있어요. 70대 형사님인데 위장 수사에 능하십니다.
그분이 투자자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요? 그럼 가능한 거예요? 일단 상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승인이 나면 진행할 수 있어요. 며칠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성공 확률도 장담 못해요. 범인이 안 나타날 수도 있고요. 괜찮습니다. 해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사흘 후 도윤 형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사가 승인됐다고 했어요. 경찰서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영진 씨와 저는 곧바로 경찰서로 갔습니다. 회의실에는 도윤 형사와 다른 형사 2명이 더 있었어요. 그중 한 분이 70대로 보이는 노형사였습니다. 소개합니다. 이분이 김철호 형사님이에요. 사기 전담반에서 30년 넘게 일하신 분입니다. 철호 형사님은 인자한 인상이었습니다. 하얀 머리에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악수를 청하셨습니다. 손에 힘이 있었어요. 그동안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꼭 잡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님. 도윤 형사가 화이트보드에 계획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가짜 투자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설정은 이렇습니다. 은퇴한 의사 75살 혼자 삽니다. 자녀는 다 결혼시켰고 현금 20억 보유. 이 정도면 범인이 흥미를 가질 겁니다. 20억. 큰 돈이었습니다. 혜진이 욕심을 낼 만한 금액이었어요. 그 다음은요? 온라인으로 접촉합니다. 연금 부인이 활동하는 카페에 가입해서 댓글을 달아요. 투자 상담을 원한다고요? 그러면 범인이 먼저 연락을 취할 겁니다. 그 다음엔요? 몇 번 통화하면서 신뢰를 쌓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나자고 제안해요. 최고급 호텔 라운지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요. 거기서 계약금을 전달하는 척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계획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어요. 만약 범인이 안 나타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억이라는 금액이면 나타날 확률이 높아요. 사기꾼들은 큰돈 앞에서 이성을 잃거든요. 도윤 형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호 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30년 동안 수십 번 해봤습니다. 그날부터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철호 형사님이 가짜 계정을 만들었어요. 프로필에는 은퇴한 의사라고 적었습니다. 자주 가는 골프장 사진도 올렸어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이틀 후 연금 부인이 활동하는 카페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투자 상담 글에 댓글을 달았어요. 노후 자금 운용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안전한 투자처 있으면 상담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단 지 1시간도 안 돼서 쪽지가 왔습니다. 연금 부인이었어요. 미끼를 물었습니다. 저희는 경찰서 회의실에 모여 모니터를 지켜봤어요. 철호 형사님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통화 가능할까요? 곧 연금 부인의 전화번호가 왔습니다. 새로운 번호였어요. 또 대포폰일 거예요. 철호 형사님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했어요. 우리 모두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부드럽고 친절한 톤이었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혜진의 목소리였어요. 틀림없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쪽지 주신 분이시죠? 철호 형사님의 연기가 시작됐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나이든 의사 같았습니다. 네, 맞아요. 노후 자금 운용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할 일이 없어서요. 돈은 좀 있는데 그냥 놀리기 아까워서요. 현명하신 생각이세요.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은행에만 넣어두면 손해죠.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한 20억 정도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진이 놀란 게 느껴졌어요. 20억이요? 와, 정말 큰 자산을 가지고 계시네요.
의사 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그래도 가만히 있기에는 아쉬워서요. 당연하죠. 돈을 놀리시면 안 되죠. 혼자 사시나요? 네,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미국에 있어요. 철호 형사님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진짜 외로운 노인 같았어요. 그러시군요. 그럼 제가 정말 좋은 투자처를 소개해 드릴게요. 일본 온천 리조트인데 안전하고 수익도 좋아요. 덫에 걸렸습니다. 혜진이 완전히 미끼를 물었어요. 통화는 3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혜진은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투자 수익률, 안전성, 다른 투자자들 사례. 모든 게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철호 형사님은 다음 주에 호텔 라운지에서 직접 만나기로 약속을 잡고 통화를 끝냈습니다. 도윤 형사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좋아요. 됐습니다. 이제 준비만 하면 됩니다. 영진 씨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기대와 긴장이 섞여 있었어요. 드디어 혜진을 만나게 됩니다. 드디어 끝이 보였어요. 일주일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목요일 오후 3시. 서울 강남의 한 특급 호텔 라운지. 저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잠을 설쳤어요. 꿈속에서도 오늘 일만 생각했습니다. 영진 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진 씨도 잠을 못 잤다고 했어요. 저도 떨려서 한숨도 못 잤어요. 저도 그래요. 오늘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성공할 거예요. 경찰분들을 믿어요. 우리는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오전 10시에 경찰서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아침을 먹으려 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커피만 한 잔 마셨어요. 손이 떨려 컵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습니다.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깔끔한 셔츠에 정장 바지를 입었어요. 호텔 라운지에 들어가야 하니까 단정해 보여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긴장한 얼굴이 비쳤어요. 경찰서 앞에 도착하니 영진 씨가 벌써 나와 있었습니다. 영진 씨도 정장 차림이었어요. 평소와 달리 말끔해 보였습니다. 만나자마자 우리는 꽉 악수를 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어요. 서로의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경찰서 회의실에 들어가니 형사님들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다른 형사 5명도 더 있었어요. 총 7명의 형사가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도윤 형사가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자, 그럼 최종 점검하겠습니다. 오후 3시 호텔 2층 라운지. 철호 형님이 먼저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세요. 구석 테이블로요. 철호 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형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코트에 넥타이까지 맸습니다. 금태 안경을 쓰고 비싼 시계를 찼어요. 진짜 부유한 은퇴 의사 같았습니다. 범인이 도착하면 자연스럽게 대화하세요. 투자 이야기를 하고 계약서를 검토하는 척하세요. 그리고 계약금을 건네는 순간 제가 신호를 보낼 겁니다. 도윤 형사가 무전기를 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라운지 입구 근처 테이블에 있을 겁니다. 다른 형사들은 로비와 출입구에 배치돼요. 범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포위합니다.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어요. 저희는 어떻게 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저희도 가고 싶었어요.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함께 가고 싶으시면 두 분은 호텔 라운지 2층에 올라가서 앉아 계세요. 혹시라도 눈에 띄면 이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궁금하시더라도 그 이상은 절대 안 됩니다. 체포하면 신원 확인을 위해 따로 경찰서로 오셔서 확인해 주시고요.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를 보면 도망갈 테니까요. 오후 2시 우리는 호텔로 향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특급 호텔이었어요. 로비는 호화로웠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났어요. 영진 씨와 저는 2층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라운지가 보이는 위치였어요. 커피를 주문했지만 마시지 못했습니다. 목이 타는데 뭘 마실 수가 없었어요. 2시 30분 철호 형사님이 로비를 지나갔습니다.
2시 45분 도윤 형사도 들어왔습니다. 신문을 들고 있었어요. 일반 손님처럼 보였습니다. 2시 50분 다른 형사들이 하나둘 배치됐습니다. 로비 소파에 앉은 형사, 엘리베이터 근처에 선 형사, 정문 밖에서 담배 피우는 척하는 형사. 모두 자연스러웠어요. 3시가 됐습니다. 저는 시계를 계속 확인했어요.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3시 5분 호텔 정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혜진이였어요. 긴 코트에 하이힐을 신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어요. 화장을 진하게 해서 인상이 조금 달라 보였지만 틀림없었습니다. 영진 씨, 저 여자예요. 혜진은 당당하게 로비를 가로질러 라운지로 갔습니다. 아무런 의심도 없어 보였어요. 자신만만한 걸음걸이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 여자가 제 인생을, 아니 여러 노년들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전 재산이 날아갔어요. 영진 씨도 다른 피해자들도 모두 저 여자 때문에 고통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영진이 부들부들 떨리는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3분, 5분, 10분이 지났습니다. 형사님과 혜진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15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명이 뛰어가는 발소리였습니다. 이 사람들 다 누구예요? 왜 이래요? 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높고 날카로웠어요. 당황한 목소리였습니다. 윤혜진, 아니 조혜라 씨 맞습니까?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도윤 형사의 목소리가 라운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혜진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저항하지 마세요. 지금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모든 내용이 녹음됐습니다. 조용히 따라오시죠. 라운지로 내려가니 혜진이 형사 2명에게 팔을 잡힌 채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화장이 번져 있었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혜진이 우연히 고개를 들다 저희를 봤습니다. 눈이 크게 떠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만호 씨? 당신이 왜 여기 있어요? 저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진 씨도 옆에 섰어요. 우리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우리 인생을 다 망쳐놨어. 그렇게 사람들을 지옥불에 넣어놓고 편하게 살 줄 알았어?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나 봅니다. 도윤 형사가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 소리가 라운지에 울렸어요. 그 소리가 묘하게 시원했습니다. 당신은 투자 사기, 사문서 위조, 통신 사기 등의 혐의로 체포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형사들이 혜진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혜진 씨는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갔어요. 자신만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초라한 사기꾼일 뿐이었어요. 그녀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순간 제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영진 씨가 저를 부축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기댄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끝났어요. 드디어 끝났어요. 영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윤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2분 덕분입니다. 2분이 포기하지 않으셔서 잡을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사님.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형사님 마저 잡기 어렵다고 말했다면 그냥 그렇게 우리는 바보로 살아갔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철호 형사님도 오셨습니다. 금태 안경을 벗으며 웃으셨어요. 연기 괜찮았죠? 완전히 속았더라고요. 최고였습니다, 형사님. 우리는 경찰서로 돌아갔습니다.
조사가 필요했어요. 혜진의 본명은 조애라였습니다. 47살이었어요. 나이도 속인 거였습니다. 조사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조애라는 전국에서 수십 명을 속였어요. 피해 금액은 총 50억이 넘었습니다. 15억은 저희 산악회 피해자들이었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서 속인 돈이었어요. 여러 개의 가짜 신분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윤혜진, 박수연, 김미정. 이름도 여러 개였어요. 직업도 매번 바꿨습니다. 간호사, 실버타운 컨설턴트, 금융설계사. 모두 거짓이었어요. 하지만 돈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도박으로 날렸다고 했어요. 일부는 명품 가방과 옷을 사는 데 썼고요. 회수 가능한 돈은 10억 정도였습니다. 제 10억 중에서 6억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못 받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애라는 잡혔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없게 됐어요.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는데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영진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겼네요. 네, 이겼어요. 혼자였으면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악수를 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말할 수 있었어요.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 요 며칠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무슨 일 있나 걱정했잖아요. 미안하다.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저는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 돈을 잃은 것, 하지만 범인을 잡은 것. 딸은 조용히 들었어요.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모르고.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부끄러웠어. 하지만 이제 괜찮아. 아빠는 괜찮아. 정말 괜찮았습니다. 비록 돈을 다 찾지는 못할 수 있지만 사기꾼을 잡았고 싸워서 이겼으니까요. 조애라의 재판은 석 달 후에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피해자들이 모두 모였어요. 저와 영진 씨, 그리고 산악회 회원들, 다른 지역 피해자들도 왔습니다. 총 30여 명이 넘었어요. 피해액은 저마다 다 달랐습니다. 조애라는 죄수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었어요. 처음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초췌했어요. 머리는 단정하지 못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었습니다. 제목이 길게 이어졌어요. 피해자 수십 명, 피해 금액 50억 원 이상. 조애라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제 마음에 닿지 않았어요. 너무 늦은 사과였습니다. 피해자 진술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섰어요. 마이크 앞에 섰을 때 떨렸습니다. 하지만 또박또박 말했어요.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35년 동안 회사를 다니며 한 푼 두 푼 모았어요. 아내와 함께 전략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피고는 늙은 남자들의 외로움을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친절한 척,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모두를 속이고 기만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끝까지 말해야 했습니다. 돈보다 더 큰 상처는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은 겁니다.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됐어요. 저 여자가 제게서 빼앗아간 건 돈만이 아닙니다. 제 남은 인생의 평화를 빼앗아갔어요.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청객들 사이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영진 씨도 증언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차례로 나와 말했어요. 모두의 이야기는 비슷했습니다. 외로움, 믿음, 배신, 절망. 재판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에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 조애라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20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조애라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법정을 나서는데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시원한 기분과 허무한 기분이 동시에 들었어요. 범인은 잡혔지만 제 돈은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반만 돌아왔어요. 영진 씨와 저는 법원 앞 계단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영진의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모르겠네. 생각해 봐야죠. 영진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우리는 악수를 했습니다. 이제 헤어질 시간이었어요. 고마웠어요, 영진 씨. 혼자였으면 정말 못 해냈을 거예요. 저야말로요. 형님 덕분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영진이 떠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어요. 하지만 예전만큼 외롭지 않았습니다. 뭔가 달라진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아내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차분한 마음으로 아내를 바라봤어요. 여보, 나 정말 힘들었어. 당신 없이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네. 외로워서 잘못된 선택을 했고 우리 평생 모은 돈을 반이나 날렸어. 정말 너무 미안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나 포기 안 했어. 다시 일어섰어.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했어. 이제 괜찮아. 아내가 웃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필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이번 토요일에 산악회 같이 가시죠. 다들 보고 싶어 해요. 그래. 같이 가자고. 오랜만에 가는 산이었습니다. 몇 달 만이었어요. 등산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예전보다 많이 늙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더 강해 보였어요. 토요일 아침 전철역 앞에 나갔습니다. 산악회 회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를 보자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만호 씨,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덕분에 우리 돈도 찾았어요. 고마워요. 사람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깨를 두드렸어요.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의 온기가 느껴졌어요. 오늘은 도봉산으로 갔습니다. 버스 안에서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어요. 등산로에 들어섰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어요.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어요.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르막을 올랐습니다. 숨이 찼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씩 올라갔어요. 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어요.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두 팔을 벌렸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옆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만호 씨, 정말 대단하세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신 거. 아니에요. 혼자서는 못했어요. 다들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가능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산악회 회원들이 없었다면, 영진 씨가 없었으면, 도윤 형사가 없었으면, 철호 형사님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산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들고 딸한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딸이 받았습니다. 화면 속 딸의 얼굴이 밝았어요. 아빠, 오늘 등산 다녀오셨어요? 응, 다녀왔어. 기분 좋아 보이세요?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래? 나도 기분이 좋아. 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주들 이야기, 딸의 직장 이야기, 캐나다 날씨 이야기. 평범한 대화였지만 행복했어요. 통화를 끝내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평생 돈을 아꼈어요. 딸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노후 준비하느라 아껴 살았습니다.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봤어요. 아내와 가고 싶었던 곳도 많았는데 다 미뤘습니다. 나중에 가자고 은퇴하면 가자고 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떠났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딸이 사는 캐나다도 한번 못 가봤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댔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아까워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사기꾼한테 다 빼앗겼어요. 아끼다가 반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남은 돈으로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고 싶은 곳에 가야 했습니다. 언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항공권 검색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인천에서 캐나다 밴쿠버 왕복 항공권을 검색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비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딸을 만나러 가는데 이 정도면 괜찮았어요.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결제를 완료했어요. 2주 후 출발이었습니다. 딸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가 2주 후에 캐나다 가보려고. 깜짝 선물이야. 곧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놀란 목소리였어요. 아빠, 진짜요? 정말 오시는 거예요? 응, 아빠 이제 여행도 해볼 거야. 딸이 울먹였습니다. 기쁜 목소리였어요. 너무 좋아요, 아빠. 기다릴게요. 2주가 금방 지나갔습니다. 짐을 쌌어요. 큰 짐은 없었습니다. 옷 몇 벌과 선물 몇 개. 그게 전부였어요. 출발 당일 아침 아내 영정 앞에 섰습니다. 여보, 나 캐나다 다녀올게. 딸도 보고 손주들도 볼 거야. 당신이 가고 싶어 했던 곳들도 다 갈 거야. 당신 목까지 많이 보고 올게.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여행 가는 사람들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저도 그들처럼 밝았어요. 탑승 수속을 마쳤습니다. 출국장으로 들어갔어요. 면세점을 지나 탑승구로 갔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활주로가 보였어요.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붙었어요.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땅이 멀어졌어요. 대한민국이 작아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74살에 맞는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을 내려놓았습니다. 배신도, 절망도, 분노도 모두 내려놓았어요. 이제는 앞만 보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어떤 절망의 순간이 와도 절대 포기는 하지 마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주인공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에 함께해 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꽃밭인생이었습니다. 항공사 사무장 출신이었다는 그녀는 누가 봐도 늘씬하고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모든 남자 회원들이 그녀에게 눈을 떼지 못했죠. 7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텅 빈 아파트에서 홀로 불면과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던 저희 유일한 낙은 골프였습니다. 골프만이 저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유일한 수단이었죠. 골프 연습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아름다운 그녀에게 저는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녀는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따뜻한 마음씨로 늘 저를 위로해 줬습니다. 연인과의 달콤한 데이트, 투자 지분 제한, 그리고 평생 모은 전 재산 송금. 아들의 간곡한 만류에도 오기로 뿌리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송금 일주일 후 그녀의 번호는 꺼져 있었고 그녀가 알려준 모든 사람들은 다 가짜였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저는 새벽 베란다 난간 앞에 섰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뜬 손주의 사진을 보니 도저히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처절한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황혼의 설렘에 인생 전부를 맡긴 제 삶을 돌려놓을 수 있는 건 저 자신뿐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꽃밭인생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알람은 아침 7시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리를 듣고도 30분 동안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천장에 난 작은 금 하나, 먼지 하나까지 다 외울 정도로 매일 아침이 똑같았습니다. 일어나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서 뭘 할지 막막했습니다. 회사에 나갈 것도 아니고 만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를 견디면 되는 삶이었습니다. 겨우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갔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또 경제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관심 있게 봤을 내용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혼잣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에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적만 남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토스트 한 장을 입에 넣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씹고 있는 건지 그냥 입에 물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더군요. 우유 한 모금 마시고 억지로 삼켰습니다. 식탁 위에는 먼지가 살짝 쌓여 있었습니다. 닦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통 하나, 우유 한 팩, 반찬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혼자 사는 지금은 냉장고가 덩그러니 비어 있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병원 진단서가 서랍 깊숙이 있었습니다. 석 달 전 편두통이 심해져서 병원에 갔을 때 받은 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성 편두통이라고 했습니다. 사람 좀 만나시고 운동도 하세요. 혼자 계시면 안 좋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진단서 끝에 적힌 문장이 계속 눈에 밝혔습니다. 우울증 초기 증상 의심. 저는 그 진단서를 접어서 서랍 제일 안쪽에 밀어 넣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대기업 전략기획본부에서 일한 사람이, 숫자와 논리로 모든 걸 해결해온 사람이 우울증 따위에 걸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잠에서 깼습니다. 다시 자려고 해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과거 회사 일, 아내의 마지막 모습, 아들과의 마지막 통화 내용이 뒤섞여 돌아갔습니다. 눈을 감아도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둠 속에서 생각이 더 커졌습니다. 결국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TV만 켜진 거실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발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귀에 박혔습니다. 째깍, 째깍, 째깍. 시간은 흘러가는데 저는 제자리에 멈춰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두통약을 찾아 서랍을 뒤졌습니다. 약통을 꺼내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또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TV에서는 홈쇼핑 광고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건강식품, 안마기, 효도 상품, 노년층을 겨냥한 광고들이었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허공에 흩어지자 더 공허해졌습니다. 정적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제 목소리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손으로 눈을 비볐습니다. 67살 먹은 남자가 새벽에 혼자 울고 있다는 게 한심했습니다. 아들 지훈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지훈아, 주말에 시간 되냐? 문자를 보내고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답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혹시 놓쳤나 싶어 확인했지만 역시 답장은 없었습니다.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지훈의 프로필 사진이 보였습니다. 며느리, 손주 둘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없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저녁 때쯤 되어서야 답장이 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회사 일이 좀 있어서요. 다음에 뵐게요. 다음. 그 다음은 언제일까요? 저는 답장을 쓰려다 말았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찮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서운하다고 해야 할까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상통화 버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가락을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지훈의 귀찮은 표정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회사 일로 바쁠 때 지훈이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는 회사밖에 모르잖아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일이 바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정말 회사밖에 몰랐습니다. 아들과 제대로 된 대화 한번 나눠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훈이 무슨 고민을 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꿈을 꾸는지 몰랐습니다. 30년 동안 회사에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숫자와 보고서와 회의만 있던 삶이었습니다. 그게 가족을 위한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제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내 미라가 남긴 유서였습니다. 7년 전 병원 침대에서 떠나기 직전에 쓴 유서 겸 편지였습니다.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내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쓴 글씨였습니다. 손 떨림 때문에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다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당신은 인간관계가 서툴 뿐 차가운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그저 표현하는 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지훈이도 알 거예요. 언젠가는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편지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일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불이 켜진 집들이 보였습니다.